1953년 여름 부산.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거리마다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가가 은행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 공장을 짓겠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기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스푼의 설탕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의 시작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병철. 그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내린 단 하나의 결단.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 폐허의 시대, 그리고 한 사업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지만 한반도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었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1910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대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던 사업가였습니다. 1938년 삼성상해. 그것이 그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쌀과 생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는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고 한국 전쟁 직전까지 제법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공장과 창고,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까지 모두 전쟁의 화염 속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설탕이 없어서 우유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었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원조 설탕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암시장에서는 설탕 가격이 쌀보다 비쌌습니다. 이병철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탕 공장.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지을 땅도 돈도 기술도 없는데 무슨 설탕 공장이요?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입에 단맛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막 불가능에 맞선 남자. 1953년 9월. 이병철은 조흥은행 부산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업계획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1제당 주식회사 설탕 정제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장님, 지금이 무슨 때라고 설탕 공장입니까? 사람들은 쌀도 구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이병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쌀은 농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설탕은 공장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거절. 또 다른 은행. 거절. 당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53년 산업융자 승인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신규 공장은 거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당시 이병철의 개인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그가 가진 건 오직 하나. 삼성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용이었습니다.
전쟁 전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았고 직원들 월급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평판이 그를 살렸습니다. 결국 한 은행이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오면 융자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폐공장터를 매입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은 원래 일본인이 운영하던 어묵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직접 걸어다니며 측정했습니다. 여기에 정제탑을 세우고 저기에 원료 저장고를, 여기는 포장 라인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 전쟁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제는 정부 승인이었습니다. 당시 상공부 장관은 백낙준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재건되려면 설탕 자급이 꼭 필요합니다. 백낙준은 신중했습니다. 이 사장, 그 말은 맞소. 하지만 지금 정부 예산으로는 공장 하나 지을 돈도 없소. 정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민간 자본으로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 어디서 구하시겠소?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 대답에 백낙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소. 승인해 드리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1년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설탕을 생산해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승인을 취소하겠소. 1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설탕 정제 공장을 1년 안에 완성한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기록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철이 설탕 공장을 결심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명절 때만 조금씩 주시던 설탕의 맛을 잊을 수 없다. 그 단맛은 가난한 우리 집에 잠깐이나마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설탕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시절의 유일한 위로였고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그 행복을 이 나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산막, 기적을 만드는 1년. 1953년 11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재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철강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고 시멘트는 군사시설 복구에 우선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폐공장에서 나온 철근과 고철을 수소문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중고 설비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설탕 정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이병철은 일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설탕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기술자를 찾아라. 몇 달 후 3명의 기술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일본 오키나와의 설탕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 함께 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 돈이 바닥났습니다. 은행 융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계좌에 남은 돈은 10만 원. 당시 공장 노동자 한 달 월급이 5천 원이었으니 겨우 20명분 월급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한 선택이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팔았습니다.
대구에 있던 작은 땅,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땅만은 남겨두십시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954년 봄, 공장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료. 설탕을 만들려면 원당, 즉 가공되지 않은 조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탕수수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병철은 미국과 대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선불로 대금을 지급하면 보내주겠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물물 교환. 그는 한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미역. 한국의 깨끗한 바다에서 나는 미역은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는 부산 어민들에게서 미역을 매입했고 그것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만에서 원당을 사들였습니다. 1954년 9월, 드디어 첫 번째 원당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25톤, 트럭에 실린 갈색 원당 자루들을 보며 이병철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장님은 그냥 서서 한참 동안 자루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장 완공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핵심 설비인 정제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설비였는데 설치 도중 파이프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기술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부품을 주문하면 최소 3개월, 정부와의 약속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그날 밤 공장 야간 경비를 서던 한 노동자가 이병철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종수. 전쟁 전에 부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네가? 예. 용접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특수 강철이라 일반 용접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종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 바닥 구멍을 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이병철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종수는 밤새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김종수를 공장 기술팀에 정식으로 채용했고 그는 나중에 제1제당의 기술이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기술과 헌신이 모여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954년 11월 18일, 드디어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약속한 1년, 정확히는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부산에 눈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처럼 우리가 만들 설탕도 사람들에게 순수한 기쁨이 되기를. 사막, 첫 설탕, 그리고 새로운 시작. 1954년 11월 20일,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갈색 원당이 정제탑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 후 하얀 설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눈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 순수한 하얀색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설탕을 한 움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전쟁의 쓴맛, 가난의 쓴맛, 실패의 쓴맛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단맛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맛을 온 국민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생산된 설탕은 즉시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국산 설탕 첫 출시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가격은 수입 설탕의 절반이었습니다. 서민들도 이제 설탕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주부의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탕물이라도 한 잔 먹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전쟁 후 처음으로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제1제당의 설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고 1년 만에 한국 설탕 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병철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탕으로 번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1956년 제1모직 설립, 1958년 한국비료 인수, 1960년대 들어서는 전자산업에 진출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그 설탕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955년 크리스마스, 이병철은 공장에서 생산된 설탕 100톤을 전국 고아원에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그리고 각 고아원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설탕으로 아이들에게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십시오. 단맛은 희망의 맛입니다. 당시 한 고아원 원장의 답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탕으로 만든 사탕을 받고 전쟁 후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병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업가였지만 그 이전에 이 나라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입니다. 전자, 반도체, 건설, 금융, 바이오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954년 부산 영도의 작은 설탕 공장이었습니다. 이병철이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너무 위험하다며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안전한 길을 택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큰 성공은 안전한 길에서 오지 않는다고. 절박한 순간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집념. 그것이 폐허를 기적으로 바꾼다고. 설탕 한 스푼. 그 안에는 한 사업가의 꿈과 한 나라의 희망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맛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 고아에서 재벌 총수가 된 남자 정주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